기존의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그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죠. 은행별로 은행 자기 네트워크가 있고요. 은행 간의 거래를 위해서, 은행 간의 자금 이체 이런 거래를 위해서 공동망이 있죠. 그죠? 은행 공동망. 은행 공동망 어디서 운영합니까? 네? 우리나라 은행 공동망을 운영하는 주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인증서, 은행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발행도 하지만 금융공동망을 운영을 하죠. 물론 거기에는 한국은행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 정보를 교환할 때는 은행 공동망을 써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결제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딱 분리해서 이렇게 보안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지 그 네트워크에 딱 입구 쪽 그 접근만 하는 거 접근. 그 내부에서 뭐 이렇게 거래 정보 왔다 갔다 이런 건 우리가 사실은 들여다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존의 금융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 고객이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은행 쪽, 서버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완전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이렇게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클라이언트 서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면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금융 네트워크의 기능은 just 클라이언트 기능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뭐 장부를 관리하고 이런 모든 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서버는 아무나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는 거죠. 대신 우리가 이제 은행에 뭘 맡기고 그러면 이자도 내고 송금하면은 송금 수수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을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비트코인은 운영 주체가 없어요. 참여자가 운영 주체.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컴퓨터,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물론 여기에는 그 거래소 컴퓨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그냥 참여자, 하나의 참여자. 대신 많은 일을 하지. 여러 사용자를 대신해서 여러 사용자의 그 개인키를 자기가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그죠? 많은 일을 하는 뭐 그런 거지. 하나의 이제 참여자 노드. 그런 네트워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자들끼리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칭해서 우리가 P2P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P2P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가 처음 나온 거는 개인 간의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이렇게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 개념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모든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이렇게 참여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교환을 하는 거죠. 중간에 그 거래 정보를 중개하기 위한 그런 중개 기관 없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은행 간의 거래 정보를 중개하기 위해서 은행 공동망,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간에, 국가 간에 국제 금융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또 중재하는 별도의 네트워크가 또 있다고요. 그런 네트워크 중에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혹시 뭐 들어보신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위프트 네트워크. 스위프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간에 이렇게 거래 정보를 교환을 하죠.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여기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은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시중은행 중에 대형 은행들. 그 은행들한테 국제 송금 같은 국제 거래를 이제 이런 지방은행들은 위임을 하죠. 위임.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다른 나라에 또 그 은행 간 네트워크 있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송금하는 최종 사용자의 계좌가 있나 거기까지 송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데 여기는 참여자가 아니라 전부 다 직접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비트코인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런 컴퓨터 하나하나를 보통 비트코인에 참여한 노드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드. 그러니까 뭐 노드는 비트코인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가 다 이렇게 노드가 되는 거죠. 그 노드 중에 이제 한 노드가 그 노드 중에 일부 노드들이 이제 채굴자 노드가 그 노드 중에 일부 노드들이 거래소 노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운영 주체 없어요. 별도 운영.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 대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만들어서 또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참여자 노드를 채굴자라고 그러잖아요. 채굴자. 채굴자, 그죠? 그럼 이 자발적인 참여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가 채굴자인데요. 마이너라고 해요.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죠. 어떻게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생성한 블록체인을 배포하게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 네가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연결을 하면은 그 블록체인을 생성할 때 발행하는 비트코인은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주겠다. 엄청난 인센티브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에 참여한다. 그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고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담당하게 만드는 거죠.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지만 나는 모든 채굴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모든 블록들을 내가 유지를 하겠다. 그런 노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나는 내 컴퓨터에서 내가 다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 검증하고 내가 다 검색을 하겠다. 다른 데 의뢰해가지고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훨씬 신뢰성 있게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대신 내가 블록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난 스마트폰인데 내 스마트폰은 그 사용도 안 좋고 그래. 나는 블록체인 이거 유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단지 거래만 하겠다. 뭐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블록체인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래하라 이러면은 블록체인의 거래자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블록체인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 좋아, 그러면은 대신 너는 네 옆에 네 이웃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물어봐서 그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탐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약을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보는 상대방이 말이죠. 내가 물어보는 상대방이 아주 이게 비정상적이고 아주 고약하고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다. 악의적인 노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은 엉뚱한 정보를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대신 내가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데도 기여하지도 않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 감수를 해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채굴 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굴 하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서로 그걸 하려고 막 이렇게 참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2140년 이후에는 실제로 이게 이제 채굴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데 그 이후는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인센티브 개념도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채굴할 때 블록 하나마다 할당된 그 인센티브라는 게 인센티브가 블록을 채굴할 때 블록을 생성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블록 보상이죠. 보상이 없으면 블록도 만들지 않을 것 같네. 그러니까 블록 보상이죠. 그 다음에 이 블록 보상을 이제 12.5 비트코인 지금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이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블록이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장부일까요? 거래에 대한 장부죠. 수백 개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죠. 근데 거래를 하려면은 내가 거래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제 송신을 그러니까 전송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거래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생성하는 사람이 그 거래에다가 뭐를 갖다 이렇게 추가를 하냐면 뭘 추가할까요? 수수료를 추가를 수수료. 거래 수수료.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거래를 예를 들어서 뭐 500개를 이 블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 이 전체가 누구게 되냐면은 이 인센티브에 포함이 돼서 채굴자한테 자, 이게 지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2140년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거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거래 수수료 정도만 해도 비트코인 가치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센티브가 될 거다 하는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념. 그리고 지금도 거래 수수료가 그 인센티브에 포함이 돼서 채굴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이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빨리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요. 야, 난 지금 거래 즉시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은 인센티브. 수수료를 많이 내겠다는 거지. 당연히 채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래를 선별해야 된다 이러면 누구부터 선별하겠어요?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거래부터 선별하겠죠. 지금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막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래 수수료가 야, 이 비트코인이 야 저기 거래 수수료 낮추려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거래 수수료 비싸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분배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가 자발적으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그 노드에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 이미 이제 우리 컴퓨터들은 다 인터넷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기존의 비트코인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결은 물리적인 연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한다는 거는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좀 아는데 그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통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TCP. TCP 소프트웨어를 써서 TCP 연결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연결함으로 해서 이제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하나의 참여자 노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8개 이상의 노드하고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8개 이상.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노드가 일부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갖다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아무리 악의적인 뭐 그런 노드가 있어도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 참여를 하고 있어도 8개 전부가 다 악의적인 참여자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연결한 노드가 전부 다 내가 연결한 컴퓨터 8개가 다 이게 악의적인 사용자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뭐 그렇게 악의적인 사용자가 많은 그런 네트워크에 누가 이렇게 참여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에 내가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는 거네요. 알아서 이렇게 내가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어떤 컴퓨터들이 있는지를 알아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컴퓨터에서 하면 돼요. 대신 내 컴퓨터에 있는 개인 키를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이 창시자가 비트코인의 고안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필명인데 사실 실명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론을 많이 하겠죠. 제 양반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이거는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장 일론 머스크일 거다 이렇게 추측들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아니다. 내가 옛날에 내 친구한테 비트코인 뭐 2.5개인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 개인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께 더 이상 아니지. 개인이 내가 그래 한다. 내 PC에서 예를 들어서 내 PC에 PC가 고장이 나가지고 야 PC 속에 저장해 놓은 개인 키가 없어졌다 이러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동작하는 거죠. 네. 현금처럼 단순하게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입니다. 현금입니다. 없어진다 그러면 가용할 수 없게 되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누구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명시적으로 파괴를 하고 이런 알고리즘은 없어요. 파괴하고 이런 건 없어. 그렇지만 누구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거죠. 누가 쓸 수 있겠어? 내가 내 개인기를 잃어버려서 내가 못 쓰는데 내 주소로
내 주소로 전송돼가지고 내 주소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을 누가 쓸 수 있겠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없어지는 비트코인이 무지 많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없어졌을 거야. 모르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2140년에 나오는 그 전체 비트코인의 그 원래 알고리즘에 설정된 그 비트코인 총 개수입니다. 총 개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당연히죠. 실제로 통용되는 거는 당연히 적을 수 있죠.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2100만 개가 발행이 되잖아요. 2140년까지. 그 중에 얼마만큼 없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왜냐? 주소 상에는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안 써서 없어진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근데 아무도 그걸 쓸 수 없대. 아무도. 왜냐? 이 주소가 내 주소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내 개인키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P2P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가 하는 건데, 전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다 보내요. 그 모든 참여자한테 거래 정보 다 가요. 그렇게 전송하는 거를 브로드캐스팅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브로드캐스팅. 방송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다 보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거래 정보를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채굴 작업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 누구든지 거래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거든. 왜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방송을 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내가 특정한 사용자한테 보내겠다, 특정한 참여자한테 보내겠다 이럴 때만 출발지 주소는 난데 목적지 주소는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IP 주소로.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지. 왜냐? 다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 송신자, 수신자, IP 주소 전혀 노출될 필요가 없죠. 단지 나는 이 거래를 어떤 비트코인 주소로 거래를 하는 거다. 그것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주소에서, 내 주소가 뭔데, 어떤 주소에서 어떤 주소로 몇 비트코인을 옮기겠다, 몇 비트코인을 전송하겠다 하는 정보만 거래 정보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만든 게 맞다는 걸 내 서명을 딱 붙여서 그냥 쫙 뿌리면 돼요. IP 주소 이런 거 전혀 노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익명성. 뭐 IP, 내가 사용한 IP 주소 노출시킬 필요 없고요. 내 신원 정보 뭐 노출시킬 필요 없고, 단지 암호학적으로 생성되는 주소. 이 암호학적으로 생성되는 주소라는 게 뭐냐면 공개키라고, 공개키. 키 만들 때, 그죠? 그때 생성한 공개키, 그거를 해시값으로 만든 그 주소. 이 주소를 사용하고, 그 주소가 누구의 주소다, 신원 정보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는 다르죠, 그죠? 인터넷 뱅킹 할 때는 당연히 그 계좌, 그 아이디는 누구의 아이디다. 이 공개키 주소는 누구의 이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다. 신원 정보를 바인딩하는,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 이 공개키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래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전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모든 거래는 익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소를 하나를 쓰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할 때만 다른 주소를 쓸 수 있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정상적인 참여자만 있을 거다, 이런 가정이 성립 자체가 안 하지. 왜냐? 익명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동작을 하게,
그 중에 악의적인 사용자, 뭐 컴퓨터 이상한 컴퓨터를 써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 못하는 이런 사용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왜냐? 1대1로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8개 이상으로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인 참여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거죠.